한국 방산의 최고 단골 고객인 필리핀이 매주 새로운 무기 도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 되면 우리 꺼리튜브 구독자님들께서도 또 필리핀이냐고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12대의 FA-50 추가 도입과 두 번째 전투비행단 창설을 결정한 필리핀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 방어를 위한 신규 장갑차 도입에서도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이번에는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155mm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단번에 떠오를 한국산 명품 무기가 있으니 바로 K9 자주포인데요. 지금껏 동남아시아에선 별다른 수출 소식이 없었던 K9이 다시 한번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필리핀이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지상군 전력 체계에선 확실히 그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K9이나 천무 등 한국 포병의 핵심 무기들이 몇 차례 언급되어 왔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국방 예산이 적은 필리핀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다 확실한 무기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줍잖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정쩡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싸더라도 소수정예로 갈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선택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이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수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성능 검증이 끝난 자주포입니다. 즉, 별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155mm 자주포 도입을 시도하는 필리핀 측에서도 K9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155mm 곡사포 도입 계획을 살펴보고 필리핀이 K9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보유한 155mm 자주포 전력은 이스라엘에게서 도입한 12문의 아트모스 2000이 전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부대는 한 개의 포대에 6문, 한 개의 대대에 18문의 곡사포를 편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필리핀 육군은 155mm 자주포 대대조차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 필리핀이 보유한 포병 전력은 1970년대에 제작된 솔탐 M71 155mm, 견인포와 한국에선 전쟁기념관에서나 볼 수 있는 M114A1 155mm, 견인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른바 똥포라고 불리는 105mm 견인포 등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방부에서도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추가 예산을 통해 155mm 자주포 보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신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K9이 동남아시아의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이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의 본토 상륙을 저지할 화력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군의 작전 계획은 해상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방어가 핵심입니다. 즉, 적과 해상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제압하고 신속한 방어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현대화의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육군은 해안선 방어와 상륙 작전 저지를 위한 장거리 화력 수단을 보강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필리핀 육군은 자주포 이외에도 다연장 로켓과 방공 미사일 등을 최우선 도입 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분야에서만은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뛰어넘은 우리 대한민국의 K9은 필리핀 육군에 최적화된 전투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아트모스 2000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K9을 도입하는 것이 화력 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트모스 2000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약 4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안 방어가 중요한 필리핀에게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병 화력을 사용할 때는 사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륙 작전을 시도하는 부대들은 병력이 해안에 근접하기 전에 함포 등을 활용하여 선제 타격을 시도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해안 방어부대에 유리한 작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군도 적의 상륙군을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운용하는
공호식 상륙장갑차 중에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경전차 버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서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자산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지 않은 아트모스 2000으로는 해안가로 침투하는 적의 상륙 병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60km까지 확보된 K9 자주포는 아트모스 2000보다 더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거나 긴 사거리를 활용한 종신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9에서 사용할 수 있는 K307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55km, K333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60km에 육박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적 강점입니다. 게다가 K9은 다양한 포탄을 활용할 수 있어 필리핀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다양한 종류의 사거리 연장탄 이외에도 인마살상에 특화된 APICM, 기갑부대를 제압하는 DPICM, 적의 진격로를 봉쇄하기 위한 지뢰살포의 패스컴 등 전략적으로 여러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은 미국의 정밀 유도 포탄인 M982 엑스칼리버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K9 자주포는 엑스칼리버 호환 테스트에서 원형 공산 오차를 불과 1m 이내로 형성하며 50km 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파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제 특수포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증가하고 전술적으로 항시 미군의 무기체계와 호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병체계에서도 미군이 운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군사분쟁 시 미국에게 지원받은 포탄과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K9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측으로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을 지원받아 포탄 호환이 가능한 유럽제 자주포에서 사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둔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교전 사례를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대입한다면, 중국군의 필리핀 상륙 시도가 발생하면 필리핀은 고폭탄과 DPICM 등의 한국산 포탄을 활용하여 대규모 화력전을 수행하면서 고가치 표적이나 정밀 타격이 필요할 때는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혼합하는 전략적 교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9이 아트모스 2000보다 전략적으로 우수한 점은 운용 인원이 효율적이란 점인데요. K9은 육군 야전 교범 상 3명의 사격 인원이 필요하며 모든 병력을 완편하더라도 5명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처럼 극단적으로 자주포 숙달 능력을 강화한다면 1인으로도 사격 임무가 가능한 것이 K9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000은 완편 시 6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병력들의 임무 분담 측면에서 K9보다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자주포 한 문당 한 명의 인원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 육군의 상황과 포병 부대의 전술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로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전체 병력이 불과 약 10만 명 정도로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닌데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포병 부대들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고민해야 하는 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곡사포대대는 고작 10개, 한국군의 편제에 대입한다면 겨우 2.5개 사단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포병을 보유한 필리핀의 입장에선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는 K9의 전술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6문의 한개 포대를 기준으로 6명 이상의 유유병력이 남는다는 것은 포병 부대를 운용하는 야전 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포병의 주된 임무는 곡사포를 활용하여 화력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도 주둔지 방어나 적 정찰조 타격, 부상자 후송 및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보급 활동 등 상당히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포에 배치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포대가 운용할 수 있는 나머지 병력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른 작전과 임무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필리핀이 K9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력 측면의 강화를 넘어 필리핀 육군 포병의 전체적인 작전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K9을 도입한다면 루손 섬 일대에 배치하여 중국 해군과 육전대의 필리핀 접근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은 중국과 필리핀의 군사 충돌 시 중국의 1차 목표 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필리핀 상륙을 시도한다면 우선 바부얀제도에 위치한 몇 개의 작은 섬을 점령하여 상륙 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루손섬의 북부 해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인데요. 바부얀제도에서 루손섬 북부 일대까지는 직선거리로 70km 내외에 불과하여 중국군이 후속 상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손섬 북부 일대의 주요 방어 거점에 K9 자주포가 배치된다면 중국군의 상륙 계획이 어긋날 것입니다. 해안으로 진입하던 중국군은 K9의 집중 사격을 받고 해안가 일대에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충격 신관과 접근 신관을 혼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K9의 2탄종 효력사의 상륙 장갑차와 해군 육전대가 무더기로 쓸려나갑니다. 이후 뒤이어 등장한 필리핀의 FA-50이 바부얀제도 일대에 중국군이 확보했던 교두보마저 무력화하며 중국군은 필리핀 일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인데요.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을 저지한다면 이후 인도태평양 일대에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한국, 미국, 필리핀 등이 손을 잡고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30일 필리핀 천무 수출 영상입니다. 최근 현대전장에서 가장 우수한 화력체계로 손꼽히는 다연장 로켓은 적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는데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대규모 화력과 빠른 반응 시간, 광범위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해안가로 상륙하는 적을 타격하기에 적합합니다. 한 번의 사격으로 축구장 3-4개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의 공격 범위는 해안으로 진입하는 적의 병력과 지상 장비 이외에도 해안과 근접한 적의 함정과 헬기 등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오폭탄 이외에도 다양한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성질에 따라 효율적인 공격 수단 선택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우수한 사거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기존의 해안 방어 체계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다수의 국가가 적의 함정과 상륙정을 제압하기 위해 해안포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거리 타격 수단과 미사일 등이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해안포 체계를 그다지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의 예산 지출이 어려운 일부 국가에서만 해안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연장 로켓을 비롯한 장거리 화력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후방에서 안전한 화력 지원과 상륙 작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해안가에 화력 자산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의 섬나라들이 적성국의 상륙 작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연장 로켓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최근 대만에서도 미국의 하이마스와 에이테캠스를 구매하며 부대를 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은 과거부터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체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2018년에 한국에게서 2대의 구룡을 공여받아 운영 시험에 착수하며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구룡이 1986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상당히 노후화된 무기 체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낙후되었던 필리핀군의 입장에선 이마저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한국산 천무에 지속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2024년 9월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 천무 등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천무를 탐내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무의 대함 타격 능력 때문입니다. 본래 다연장 로켓은 포병 전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지상에 위치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이로 인해 해상 표적을 원활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천무는 다른데요. 한국은 천무를 활용한 훈련에서 해상에 위치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민국 포방부가 만들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훈련에서 사용된 로켓은 천무용으로 제작된 230mm급 유도 로켓이 아니라 구룡에서 사용하던 구식 무유도 로켓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신형 유도 로켓에 비해 명중률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구형 로켓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인데요. 여기에 더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KT즘도 이전부터 해상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
지상 공격 이외에도 해상 표적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무의 위력은 하이마스와 비교하면 더욱 돋보입니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에서 하이마스를 활용하여 약 20km 거리에 위치한 해상 목표물에 대해 6발의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적에는 단 한 발도 명중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하이마스는 어디까지나 지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이며 미군 측이 밝힌 해당 훈련의 목표는 미국과 필리핀이 적의 군함을 탐지했을 때 표적 정보를 각종 무기체계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해상 표적을 명중하지 못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훈련에서 설정한 표적이 중국의 군함이었다는 점, 필리핀의 안보 환경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상륙을 막아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에서 접근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전무한 하이마스의 성능은 필리핀군 입장에서도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자 지상전 위주의 작전 교리가 발전한 나라였다면 하이마스는 최적의 무기 체계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해안으로 접근하는 중국군을 제압해야 할 필리핀에겐 무엇보다 천무가 더욱 적합한 상황인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천무가 아예 해상 함정을 괴멸하기 위한 대함 탄도탄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천무와 함께 수출용으로 제작하는 로켓에는 사거리 160km 수준의 CTMMR이 있으며 CTMMR은 한 대의 천무에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CTMMR은 우수한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 하이마스보다 더 많은 장탄수 등으로 인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로켓이지만 GPS와 INS로만 유도가 가능하여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후 종말 단계에서 적 함정을 추적할 수 있는 대함 탄도탄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지된 해상 표적 이외에도 빠르게 기동하는 함정까지 원활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천무에 장착될 대함 탄도탄은 필리핀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륙 작전을 위해 해상에서 기동하는 적의 함정에 대해서는 정밀한 해상 공격이 가능한 대함 탄도탄을 활용하여 1차 공세를 퍼부은 다음 해안 상륙 과정에선 대함 탄도탄과 집속탄을 혼합하여 사격하는 방식으로 해안에 위치한 상륙정과 병력, 군수 장비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해안 방어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내륙 지역에 위치한 천무는 곧바로 본토 방어 작전으로 전환하여 아군 보병과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 임무로 돌입할 수 있어 각 방어 단계마다 유연한 임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이 전무한 미국의 하이마스라면 적이 해안가에 상륙한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필리핀의 방어 작전에 심각한 구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군사력과 국가 체급이 약한 필리핀의 입장에선 소수의 무기 체계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두터운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해상, 해안, 내륙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천무가 특정 요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이마스보다 다층적 방어망을 형성하기에 유리하며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국방 예산을 고려하면 하이마스보다는 천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하이마스와 천무를 혼합하여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그다지 효율적인 방안은 아닌데요. 유럽 등 국방 예산이 넉넉한 나라에서는 여러 무기를 혼재하여 도입하더라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국방 예산이 빈약한 필리핀에겐 두 가지 무기 체계를 원활하게 운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의 무기 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에 발사되는 천무 대비 약 1.6배 이상 비싼 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로켓은 약 4배 이상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굳이 해안가로 들어오는 적을 타격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하이마스에 이처럼 비싼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특히 소모품 성향이 강해 다량의 비축물자를 보유해야 할 로켓 가격이 4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따라서 필리핀은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는 것이 한층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천무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천무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다연장 로켓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략한다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새로운 지역으로 한국산 천무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천무를 수출한다는 것은 아나무인으로 설치는 중국군을 견제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협력이 호위함을 넘어 다연장 로켓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